안녕하십니까.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작년 1월 1일부로 전격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 국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 감면이 있다면 얼마든지 외국인 투자 기업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3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국민 대우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국민 대우,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 조항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 투자가 외국인 투자기업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3조가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은 엄연한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순수 국내 기업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법에 아주 선언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다시 말해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문 3개는 2014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모두 삭제가 되고,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 3호로 이전되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내용은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내용과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전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조세 특례제한법에 있는 업종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있는 업종 종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영상을 제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면 대상 기업 및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을 보면 먼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창업해야 되고, 또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은 지역 제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특히 여기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하여야 합니다. 우선에 서울시에서 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 다음 몇 달 뒤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립 등기 자체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설명드린 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내용을 보면은 좀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5년간이라는 것은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5년이라고 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개시하고 났는데도 지속해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카운터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딘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대로 1번에서 16번까지 지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번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전체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고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강화군, 옹진군, 이 광역시 내에도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발달이 좀 덜 되었다고 보고 제외를 하고 있고, 서구에 여러 동이 있습니다.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이런 동들이 제외가 되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남동 국가산업단지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인천에 있지만. 그 다음에는 5번 남양주시를 보시면, 남양주시는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호평동, 평내동, 검곡동, 일패동 이런 지역만 남양주시 내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시흥시에는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을 특수지역하고, 반을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흥시 내에 있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중에서 특히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추가로 감면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을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그래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보니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의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모든 업종의 경우에는 5명입니다. 그래서 감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감면 기간 중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아래 계산액에 따라 계산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에 감면한다. 좀 말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식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모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오고, 분자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마이너스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 상승률, 근로자 증가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곱해주면 비율이 너무 크니까 반만 인정하는 겁니다. 100분의 50을 곱해서 여기서 나온 만큼을 추가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도가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고 50%를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 A가 있는데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근데 2019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가 30명이고 직전 과세연도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감면 비율을 계산해 보면 20분의 30-20 곱하기 100분의 50 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2019년 창업 중소기업 A의 법인세 감면 비율은 본래 50%를 감면받는데 여기에 25%를 추가하니까 75%를 감면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슬퍼할 일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을 많이 하면 이렇게 추가로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세금을 감면받으면 그 감면받은 세액을 고스란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길목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는 거죠. 뭐 일종의 기부를 하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법인세를 이렇게 감면을 받게 되면 그 감면 세액의 20%, 다시 20%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혜택은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4번은 창업중소기업의 영위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서 약간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 그때 영위업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걸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2번에 제조업이 이렇게 있고 6번에 보면은 물류산업이 있습니다. 물류산업 중에서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 이런 업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정보통신업이 있고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내용이 16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이런 업종은 대표적으로 그 개별형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이었고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전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 전시산업도 감면 대상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창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합병, 분할, 현무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성계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이렇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또 무조건 있는 걸 다 제외를 하면 사실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대로 일정한 그 종전의 사업을 이렇게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한 부분이 전체 사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여전히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거주자 가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 또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개시하는 경우 또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 감면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립 등기를 할 때 그게 목적 사업을 이렇게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창업일로 보기 때문에 처음 설립 등기할 때 목적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넣지 않았던 그런 외투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우리도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변경 등기를 통해서 사업 목적에다가 제조업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그게 그 정도를 창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설립 등기를 할 때부터 정확하게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감면 신청인데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조세 감면 신청은 미리 감면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은 중소기업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금 감면을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겠느냐 하면은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요건을 많이
준용하고 있지만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중소기업 요건 외에 주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외투기업,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 되려는 회사 자체 요건입니다.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의 자기 자본과 부채를 합친 금액을 자산 총액이라고 하는데 이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되려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출액을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업종별로 매출액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룹핑을 해놨는데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여야 하는 업종들, 그리고 1,000억 원 이하, 800억 이하, 600억 이하, 400억 이하 이런 업종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회사가 속한 업종을 찾아서 거기에 매출액 규모가 얼마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초기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혜택을 받는 데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투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3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 요건이 아니라 중소기업, 다시 말해서 외투기업의 규모는 아무리 적더라도 모회사가, 다시 말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그럴 때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합작 파트너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외투기업을. 근데 그 외투기업의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가 국내 기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국내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당연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합산한다, 그런 내용이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테고,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뭐 크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중에서 관계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 설명드리기가 좀 꽤 난해한 그런 부분인데, 혹시 제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이 법 조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탈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오랫동안 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매출이 빨리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마침 그 합작 회사에 한국적 주주가 있는데요. 그 한국적 주주가 외감법에 의한 외감 대상 그런 기업입니다. 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업이 합작 기업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 한국청 모회사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분이 늘어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투 기업인 합작 법인뿐만 아니라 한국적 파트너 회사, 한국청 모회사의 매출까지 둘 다를 고려해서 그 별표 1에 해당되는 매출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투기업 자신의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파트너의 매출까지도 고려해서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 1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동일 적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에서 중소기업의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주주인데 그 주주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2011년 12월 28일 법 개정 전에는 그 관로안에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외투기업들은 모회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규모만 가지고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했지 모회사 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미국계 외투기업 I사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 S사가 있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업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계 외투기업은 모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도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미국계 외투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분류가 됐고 국내 S사라는 국내 기업은 모회사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각종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이 아니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역차별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좀 이의를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역차별 해소를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남옥에 관로안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외국 법인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다수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일시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때쯤은 문제가 돼서 굳이 해달라는 그런 뭐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법을 개정할 때 그 취지에 보면 사실 뭐 국내 기업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건 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럼 참고 2는 이제 그 외국 법인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자산 총액 5천억을 산정할 때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확실하게 5천억을 초과한다든지 확실하게 5천억은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에 있는 기업들은 환율이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그 재무상태표에 외화로 표시된 자산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법인. 그것은 과세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뭐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서 또 다른 중소기업 요건이 있는데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 요건입니다. 그래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감면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업 및 여관업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호텔들, 대형 호텔들 정확하게 보면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이니까요. 그런 호텔들은 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주점업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을 영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또 예외가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번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뭐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처음 초기에 사업이 잘 되고 또 규모가 늘어나서 금방 중소기업에서 탈락을 한다면 법인세 5년을 감면해 준다는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는 목적 하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예를 해주는 적용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중소기업, 다시 말해서 외투기업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또 매출액이 별표일에 의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계 기업에 의한 경우에는 그 두 기업의 매출액을 고려해서 그 별표일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럴 때는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를 포함해서 그 다음 3개 연도까지는 계속 중소기업으로 봐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테고요. 해당 기간,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적용 대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해부터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바로 그 해부터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 유예 기간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또 합병한다면 그것은 유예 기간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거죠. 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주주가 됨으로써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창업 중소기업의 주주가 뭐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 지분을 큰 회사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당연히 유예기간을 미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일에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매출액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회사 규모가 커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그 해는 놔두고 그 다음 2년 이내의 과세연도, 2년 내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그 매출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때는 이것은 할 수 없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미적용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이 위와 같은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일이 되겠죠.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1번, 2번은 중소기업 자체의 어떤 조건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는 경우,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3번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중소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요건을 정하는 이런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상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바뀌거나, 아니면 별표일의 매출액 기준이 바뀌거나, 별표인은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기준이 바뀌거나, 이런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바꿨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아니다가 이 기준을 적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 규모를 좀 많이 늘려준다든지 그럴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다가 중소기업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해부터 중소기업을 이렇게 보게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불리하게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하고 그 다음 3개 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리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 인정해주고, 불리하게 될 때는 3년 더 유예를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근거 조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로 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기본법,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도 있고, 또 농어촌 특별세법. 이것은 이 창업 중소기업에 의해서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그것의 20%는 본래는 다시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이 창업 중소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농어촌 특별세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내용은 직접 여기에 언급한 내용은 없는데 중소기업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내용도 있고 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또 질문이 있으시면 fdi2k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